기존 전망이 1.9%고 1.5%로 성장률을 조정했으니까 0.4%포인트 조정했는데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큰 폭의 조정입니다. 팬데믹 때도 이렇게 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폭도 그러하지만 그동안에는 1%대 성장이 아니었잖아요. 2% 성장, 3% 성장, 4% 성장이에요. 4% 성장에서 0.4%포인트 조정하는 것과 1.9% 수준에서 0.4%포인트 조정하는 것은 레벨이 다르죠. 이만큼 어려운 경제가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한국은행의 지난 경제성장률 조정, 이 조정폭으로 보면 0.4%포인트거든요. 기존 전망이 1.9%고 1.5%로 성장률을 조정했으니까 0.4%포인트 조정했는데 이 조정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큰 폭의 조정입니다. 팬데믹 때도 이렇게 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라는 의문을 갖고 계실 텐데 3개월 동안 그렇게 큰 폭으로 조정한 역사는 없었습니다. 팬데믹 때 0.3%포인트 조정한 적은 있었습니다. 종전 전망보다 훨씬 크게 낮춰 잡은 거죠. 자, 이렇게 조정폭도 그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는 1%대 성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동안에는 2% 성장, 3% 성장, 4% 성장이에요. 4% 성장에서 0.4%포인트 조정하는 것과 1.9% 수준에서 0.4%포인트 조정한 것은 레벨이 다르죠. 조정폭만 봐도 역사상 최대치 조정이지만 사실 이 무게가 다릅니다. 무게감이. 무슨 말이냐면 100kg 이런 등치 큰 남자가 5kg 살 빠진 것과 50kg 좀 마른 체형의 남자가 5kg 살 빠진 것은 다릅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만큼 이 조정폭은 어마어마한 거고요. 결국 그 조정한 것이 2025년에 확정 성장률이라고 가정할 때 그러면 2023년 경제 성장률 1.4%, 2024년은 그 기저효과가 나왔는데도 고작 2.0%. 그럼 2023년, 24년에 평년 성장률이 1.7%인 거예요. 그럼 1%대 성장을 하다가 올해 또 1.5% 성장이니까 지금 3년 연속 1% 성장의 흐름인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그런 겁니다. 이만큼 어려운 경제가 전개되고 있다. 저성장이 완전히 고착화돼 버린 것이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 질문이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 이것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물가의 레벨이에요. 물가 수준인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아니에요. 물가의 수준은 너무나 높죠. 그러나 이 거시경제를 진단할 때는 물가 수준으로 전망하는 게 물가 수준은 한 번도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물가 수준이 전년보다 떨어진 적은 없었다고요. 전년보다 계속 물가 수준은 올라와만 갔어요. 근데 그게 물가의 이코노미스트로서 혹은 통화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게 물가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가는 물가 상승률의 개념입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은 지금 이미 2%대에 왔습니다. 2% 언더로도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아닌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끝난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2%라는 목표 물가를 상회한테 움직일 때입니다. 물론 체감 물가는 너무 과중해요.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장바구니 물가, 점심값 너무 비싸요. 주유비도 너무 비싸요. 임금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높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거는 체감 물가가 높은 거고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이지 물가 상승률이 너무나 높아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22년, 23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야기됐고 인플레이션 현상은 이미 둔화된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물가 상승률로 봐야 되는데 자꾸 나의 체감하는 물가 수준으로만 접근한다면 이거 통계 오류인 것 같아, 이거 잘못 분석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 수준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로서 지금 거시경제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니까 아직도 물가 높은데 왜 물가 떨어졌다고 그러냐고. 아닙니다. 물가 수준은 높아. 저도 부담돼요. 계속 물가가 올라요. 제가 오늘 방금 직전에 모 기업에 다녀왔는데 그 기업에서 이 근로자 측의 요구사항으로 점심 가격을 올려 잡았습니다. 기존 한 달 점심 가격이 25만 원이었는데 28만 원으로 올려 잡았대요. 이게 뭐예요? 점심값이 올랐기 때문에 점심 비용을 올려 책정한 거예요. 여의도인데요. 점심 가격이 이제 조만간 10,000원 미만의 점심은 없을 거라고 그 임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의도가 체감하는 물가인 거예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말이 공감이 될까? 안 되죠. 그러니까 물가 수준과 물가 상승률을 구분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물가 상승률이라고 본다면 2% 수준에 안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경기 침체이냐 리세션이냐? 네, 그건 맞습니다. 네, 저성장 고착화라는 이 경기 사이클 상에는 리세션 맞고요.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만나면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다. 그러나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에는 해당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경제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물가 상승률 2% 후반을 현재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4.5% 수준의 기준금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4.5%라는 기준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1%대 성장에 안착했고 물가 상승률은 이미 2%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2.75% 수준의 금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긴축적 통화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통화정책 당국으로서는 금리 인하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 간혹 아니 금리 인하한다고 경기 부양됩니까? 금리 인하에도 소비 안 합니다. 금리 인하에서 돈 빌려서 소비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 같은 조건 하에서는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유리하게 만들어줘요. 제로금리네? 그럼 이 사업도 해볼까 저 사업도 해볼까 하게 만들어줘요. 기업들이 지금 위축했던 투자 심리를 조금 길을 펼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투자를 단행하고 신사업 진출하는 과정에서 소위 고용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일자리가 많아지는 국면에서 당연히 어떤 일이 야기될까요? 소득 수준이 늘어난다. 이게 뭡니까? 경기 부양인 거예요. 금리를 인하해서 결과적으로 경기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금리 인하한다고 모든 게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높은 금리가 경기 부양 효과가 나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금리가 경기 부양에는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통화정책의 당국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추경입니까? 한국은행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예산 편성입니까? 한국은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서는 판단컨대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금리 인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거고, 또 재정당국 입장에서 기재부 사이드에서는 역시 지금 경기 부양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 하면서 경기 부양적 재정정책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맞물리고 대외 여건도 조성이 됐을 때 경기 부양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고 금리 인하만으로 경기 부양이 된다라는 의견은 아닌 것이죠. 다만 경기 부양적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수학 선생님이 수학 가르치지 수학 선생님이 영어 가르쳐서 영어 성적 올리겠냐고요. 그럼 수학 점수만 올라간다고 이 학생의 성적이 다 올라가요? 다른 성적은 다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은 수학 공부 열심히 가르치는 거고, 국어 선생님은 국어 과목을 열심히 가르치는 여정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 자체에 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계세요. 한국은행이 집값 띄우려고 지금 금리 인하, 한국은행이 집값 띄우려고 했다면 금리 인상은 왜 했습니까? 2022년, 23년에 금리 인상을 왜 했습니까? 집값 띄우려고 금리 인상하고 있고 금리 인하 안 한다고만 한다면, 집값 띄우려고 언제까지 그 집값 띄우려고만 그 가정을 하고 금리 결정을 언제까지 이렇게 판단합니까? 내수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요. 3년 연속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소매 판매 증감률이 마이너스를 3년 연속 찍었던 게 처음이에요. 100만 자영업자가 폐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경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과연 금리 인하한다고 경기 부양이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금리 인하 말고 다른 조치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수학 선생님으로서는 수학 과외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수학 과외 한다고 수학 점수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수학 선생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수학 과외라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움직임이라고 해석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마치 뭐 한국은행을 변호하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통화정책, 여러분이 금리를 결정한다고 생각해 봤을 때 집값만 놓고 금리를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금리 결정을 할 것이고, 여러분이 금리를 결정하는 금리 결정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한국 경제에게 어떤 금리가 적정한 금리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적정한 금리를 찾아서 적정한 금리를 만들어 나가는 여정이 통화 정책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한국 경제
1%대 성장하는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2.75%의 기준금리는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 기준금리도 완화적인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중립금리가 2% 수준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2% 수준의 중립금리를 찾아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 여정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 24년 동안 한결같이 전망했던 하나의 단어는 부동산 시장의 비대칭화입니다. 비대칭화라는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벌어진다. 따로따로 움직인다. 따로따로 움직일 때 그러면 평균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수도권 가격은 상승하고 비수도권 가격은 하락할 때 평균 가격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평균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그렇게 움직인다고 할 때. 왜냐하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기여도가 훨씬 커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잡아라, 사셔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승한다에만 자꾸 주목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반은 상승하고 반은 떨어지는 거죠. 근데 평균적으로는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상승이라 하더라도 24년, 25년의 상승세는 굳이 상승하냐 하락하냐 둘 중에 하나로 말해달라 라고 요구를 하니까 상승이라고 표현했지, 정확한 표현은 보합입니다. 그러니까 보합인데 강보합에 가깝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강보합은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상승이죠. 그러니까 상승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책에다가 명시적으로 표기한 거, 제가 아마 부동산 시장에 대한 판단에 대한 의견을 드렸을 때 그 의견을 아마 30분 이상 들여다보신 분은 이 사람은 상승을 얘기한 게 아니라 비대칭화를 얘기한 거구나 라고 이미 이해하실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듣지 않으신 분들이 그냥 상승론자다 이렇게 가정하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2년, 23년에는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했었고요. 24년, 25년은 비대칭화가 전개된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그 배경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냥 가볍게만 근거를 말씀드리면, 이런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려서 전개되는 그런 주요국들의 사례들을 보면 단 하나의 국가도 빠짐없이 인구가 특정 지역에 집중화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더 가속화시켜요. 어떤 지방에 학생 숫자가 줄어서 폐교가 되면 나머지 있을 만한 학생들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방소멸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켜요. 그러니까 지방소멸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인구가 집중된다는 뜻이에요. 어디로? 수도권으로 집중돼요. 그러니까 어떤 예외도 없이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수도권 집중화가 야기되고 수도권 집값은 상승해 왔어요. 근데 지방소멸 현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무인화, 섬의 무인화가 전개되는 이런 지역은 거주 수요가 없고 매수 수요가 없고 투자 수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매매 가격의 비대칭화가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저는 의견을 갖고 있고, 그 의견은 근래 들어서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추세적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작용하면서 관망세가 좀 많아지거나, 추세적으로 금융규제가 더 추가적으로 단행되거나, 금융규제가 풀리거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일반적인 현상이 등락을 결정질 수는 있죠. 사이클을 만들 수는 있지만 사이클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비대칭화가 전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